죄송합니다. 2016년 8월 11일 BJ 왓썹과 함께하는 신개념 고품격 공포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일본에서 1위를 차지한 심령 사진, 천년의 직업 음향사, 무녀 이야기, 그리고 24명의 빌리 밀리건, 마지막으로 표정 없는 여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2016년 8월 11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자, 볼륨 좋죠? 볼륨. 참 지난 시간까지 왜 갑자기 설정이 바뀌었는지 볼륨이 내려가 있었어요. 다른 게 숨어 있는 볼륨이 내려가 있어서 제가 못 찾고 있다가 지난 시간에 말미에 이제 찾아서 볼륨을 높였죠. 이제 아마 오늘부터는 다시 방송 볼륨이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유튜브 때문은 아니고 뭔가 설치하면서 설정이 바뀐 거 아닐까 싶어요. 모닉스님 안녕하세요. 섬님이 진행하는 목요 미스터리가 제일 좋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펜가이 감사합니다. 제스트님께서 펜가입도 30개 선물로 펜가입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펜가입 감사합니다. 제스트님, 체스트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제스트님께서 펜가입 30개 선물로 938번째 펜가입, 938번째 펜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우섭이 너무 귀엽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섭님 리액션 재미가 있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보시니까 좀 다르신가요? 다솜님 안녕하시고요. 인사 안 받아주세요. 소리 좀 하지 마. 제발. 진짜 인사를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은 건 아닙니다.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영국의 고택과 고성엔 항시 상주하는 관리인이 있는데 그들은 어딨지? 뭐 읽다가 갑자기 튀었어. 그들은 유령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게 일상다반사라죠. 왜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나도 모르게 추천송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중독이 돼가는 거지. 귀여웠다고요? 저는 섬님이 인사 안 해줘도 달관했습니다. 무뚝뚝 신경님 안녕하세요. 조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세라님 어서 오시고요. 섬나라가 귀신이 많다고요. 그것 때문에요. 그 얘기하다가 알겠습니다. 치카님 나도 추청송 흥얼거리는데. 나도 추천성 흥얼거리는데. 어이구 그랬죠요. 우리 치카님께서 추천성을 흥얼흥얼했죠요. 고맙습니다. 아이 귀여운 것. 자, 네다님께서 또 939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네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다님 펜가입 939번째 펜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은 참 무서운 이야기가 많다고 했더니 섬나라가 귀신이 많다고 하셔서 영국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못 봤네요.
자, 네다님 또 2개 선물, 3개 선물,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폴포그방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근데 굉장히 짧고, 예, 그래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일본에서 1위를 차지한 심령 사진이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짧아요. 그냥 어떤 사진인지,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추천은 이제 업으로 바뀌었죠. 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왜 업으로 바꿨지? 참, 추천송 다 바꿔야 되나? 내 추천송 추천 절차 이거 다 바꿔야 되나? 업 한 번만 해주세요 뭐 이래 되나? 아 젠장. 예, 강아지님 주무세요. 인사 다 나누고 이제 이야기 시작하려니까 가시네. 아이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불통치킨님 어서 오시고요. 아, 귀찮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아, 깜짝이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해주세요. 일본에서 1위를 차지한 심령사진. 이 사진은 일본 내의 공포 프로그램인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라는 프로에서 소개된 심령사진입니다. 해당 프로는 예전 국내 대표적인 공포 프로였던 토요 미스테리와 비슷한 포맷으로 1999년부터 명실상부 일본 내 대표 공포 프로입니다. 문제의 사진은 바로 해당 프로그램에서 2009년 겨울 특집편에 소개된 사진으로 무려 5년간 일본 전국에서 모집된 1만 5천여 장의 심령 사진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사진입니다. 당시에 방영되었던 사진의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여행 중 찍은 사진에서 남자의 하반신이 사라진 채 촬영되어 찝찝한 마음에 영능력자에게 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 당시 사진의 배경이 되는 곳에서 이승을 떠나지 못한 지방령 수십 마리가 남자를 집어삼키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집어삼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찍은 사진엔 남자의 하반신과 함께 그림자가 찍히지 않았던 것. 그러나 다행히도 당시에 함께 있던 아이들의 순수한 영으로 인해 지방령의 잠식 속도가 더뎌졌고 덕분에 남자는 훗날 있었을지 모르는 사고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름 돋지 않나요? 지방령으로 몸이 먹히고 있는 남자의 사진. 이 사진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심령 사진 중 1위를 차지했다는 말이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심령 사진 1위를 차지한 해당 사진의 진짜 진실은 다소 우스꽝스럽습니다. 사실은 당시의 남자가 아이들과 키를 맞추고자 허리를 직각에 가깝게 숙이고 하반신을 벌린 채 포즈를 취하면서 생긴 해프닝이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남자의 하반신 및 그림자는 아이들 뒤로 겹쳐지면서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사실 해당 사진을 자세히 보면 남자의 발이 살짝 삐져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1위를 차지한 심령 사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허무하네요. 오늘의 첫 이야기, 일본에서 1위를 차지한 심령 사진 이야기였습니다. 무속인, 나 그 무속인 너무 웃기지 않아요? 겁나 진지하게 말했을 거 아니야. 이것은 엄청난 지방령들이 이 남자의 몸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순수한 영으로 인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1위를 차지한 사진이라길래 뭔가 궁금해서 봤는데 심장 졸이면서 읽었었는데 마무리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무석이 부끄러움. 리안님 초콜릿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런 슈발게 감사합니다. 빵터지 마사님 너무 좋아요. 진짜 착시현상, 저런 착시현상 사진들 꽤 많죠. 찾아보면 웃긴 사진도 많고. 우리 한니발님이 올려주신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도 보면 저희 방송국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데, 후배가 팔을 하얀색 팔토시 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뒤에 있는 한니발님의 발인 줄 알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박혜미가 무당 능욕했던 거, 그거 알아요. 기억나요. 그것도 웃겼었죠. 전에도 또 하나 있었지 않았나요? 목 꺾인 거요? 목 꺾인 거? 그건 그래도 나름 그냥 진지하게 끝을 맺었죠. 그거 아닌가? 딴 건가? 제스트님 또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제스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샵으로 지웠나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공포라디오에서 개그라디오로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무선 얘기, 그러니까 이야기 컨텐츠에서는 이런 드립을 안 치고 싶은데, 요번 거는 그냥 왠지 삘이 받았어요. 네. 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사람이 맨날 토크하고 뒤풀이 때만 약 빨더니 이제 컨텐츠에서도 약 반다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어쩌다 한번 재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쟁이 BJ. 너무 웃었더니 핫바 하나 먹으면 배가 금방 꺼지네요. 핫바는 핫바로 2시간을 버틸라고 했어요. 핫바는 10분짜리 아닙니까? 10분짜리. 들어그시더라고요. 테트로님 어서오세요. 비아그라 사연. 그거 되게 옛날 사연인데? 그거 언제 들으셨대? 핫바는 그냥 입 스트레칭용이고. 핫바는 그냥 껌이래. 그냥 씹다 보면 없어지는 건가? 씹고 뱉는 건가 그냥? 야, 핫바는 껌까지 나왔습니다. 건전한 마약.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마약. BJ 왓썹과 함께하는 마약 방송. 여기는 공포라디오입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듣고 올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음양사 다들 아시죠? 음양사 이야기. 이것도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냥 재밌어요. 그냥 뭐 무섭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음향사 이야기. 일본의 그런 이제 이런 무속 관련된 직업 중에 음향사랑 오늘 무녀 이야기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음향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천년의 직업, 음향사. 음향사란 일본어 발음으로 온묘지. 고대 일본의 율령제 아래에 있었던 중문청의 음향료에 속해 있던 관직의 하나로서 음향 오행의 사상을 기초로 한 음향도로 점을 치거나 땅을 살피는 기술사 관직인 방기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후 본래의 율령 제정을 넘어 점술과 주술, 제사 전반을 담당하게 된 직업을 말합니다. 중세 이후 주로 각지에서 민간의 점술과 주술 그리고 제사를 하는 비관인을 칭하게 되었으나 현대에 있어선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나 점술을 하는 신업의 일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대 일본 판타지에 의해 마법사에 가까워졌지만 사실 그들이 하는 일은 당시로 치면 최신과학에 속하는 천문학과 기상학, 지리학을 연구해 이를 농업이나 군사전략 수립 등 현실에 응용하고자 하는 과학자 집단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잘 쓰이는 대표적인 오컬트적 요소 중 하나로 일본의 소설이나 만화 같은 곳에서 대개 요괴를 퇴치하는 인물은 음향사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선 고구려의 승려 해자, 백제의 관륵 등 한반도에서 온 많은 지식들도 음향사로 본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문을 읽어 술법을 부리고 병을 물리치는 주술사인 주금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법사에 가까운 음향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향사, 바로 아베노 세이메이입니다. 일본 헤이안 시대의 인물로 각종 작품에서 언급되는 음향사의 이미지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921년에 태어난 아베노 세이메이는 오사카시 아베구에 있는 아베노 세이메이 신사가 탄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출생부터 특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설에서는 아베노 야스나라는 남자가 덫에 걸려 위험에 빠진 하얀 여우를 구해주었는데 은혜를 갖고 싶었던 여우가 구수바라는 젊은 여자로 변신해 야스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둘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 낳은 아이가 바로 이 세이메이라는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엔 귀족과 평민의 차별이 꽤 엄했던 헤이안 시대였기 때문에 평민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을 말할 수가 없어 이런 탄생 설화를 낳았을 것이라는 말도 있으나 그의 비범함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아베노 세이메이는 85세로 사망했지만 그의 신비한 주술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비범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식신, 그러니까 시키가미라는 사역을 부리는 술법이 그의 주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시키가미 사역은 오묘도 중에서도 최고 술법이며 시키가미의 컨트롤은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세이메이는 시키가미를 마치 수족처럼 간단히 다루었다고 합니다. 시키가미를 부리는 술자로서의 높은 재능이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세이메이의 집에선 아무도 없을 때도 창이나 문이 열리고 닫히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이메이의 명령으로 시키가미가 한 일이었는데요. 이처럼 세이메이의 집에선 시키가미가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이 이상한 현상과 때때로 모습을 나타낸 시키가미의 괴상한 모습에 겁을 먹고 결국 세이메이는
시키가미를 집에서 부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이메이는 종이 시키가미를 사용하는데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는데요. 세이메이의 주인인 후지와라노 미치나가가 호조지를 건설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미치나가가 애견과 함께 절을 짓는 모습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애견이 경내에 들어가려는 미치나가의 옷을 물고 놓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주문을 걸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미치나가는 세이메이를 불러 그자를 찾아내도록 명했다고 합니다. 세이메이는 품에서 종이를 꺼내 새의 형태로 만들고 주문을 외워 던져 올렸는데요. 그 종이는 한 마리의 백로가 되어 날아갔다고 합니다. 하인이 추적하자 백로는 아시아 도만의 집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만은 미치나가 앞에 끌려와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도만은 정적의 의뢰를 받고 미치나가에게 주술을 걸려고 했던 사실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도만은 세이메이와는 숙적이었는데요. 그와의 대결 또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당시 천황이 아베노 세이메이와 그의 라이벌인 아시아 도만을 불러 힘 대결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맞힘으로써 승부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상자가 나오자 두 사람은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물론 둘 다 정답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었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 승부도 결판이 났습니다. 귤이 든 상자가 나왔을 때 아시아 도마는 귤이라고 대답했지만 세이메이는 쥐라고 말했습니다. 상자 속에 귤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던 황제는 승부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이메이는 상자를 꼭 열어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윽고 상자를 열자 안에선 귤이 아니라 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승부가 나지 않으리라 생각한 세이메이가 주력을 사용해 귤을 쥐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범한 능력을 보였던 음향사. 그 음향사에 대한 기록은 재구성되어 현대의 영화나 각종 소설, 다양한 매체에서 심심찮게 달아주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왕 또는 나라를 위협하는 요괴를 퇴치하는 역할로 다뤄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지금의 모습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음향료가 해체되어 더 이상 만나볼 수 없게 된 음향사. 현대엔 찾아볼 수 없어 더욱더 호기심이 일고 신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음향사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뭐 그냥 전설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뭐 우리가 알 길은 없겠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세이메이 대단하네요. 근데 이거 반칙 아닙니까? 자기 도수를 사용해서 술법을 사용해서 바꾼 거는 반칙 아닙니까? 이거는 반칙패인데. 아주 어렸을 때 게임에서 나왔던 영웅인데 다시 보니까 새롭네요. 뭔가 신기합니다. 예. 예, 음향사 영화가 세이메이 이야기죠. 예. 세이메이가 나오는 애니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별거. 애니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예. 오늘은 일본 특집인가요? 뭐 일본, 그러게 오늘 다 일본, 거의 일본 얘기네요. 근데 다 일본은 아니고 뒤에 두 개는 아니에요. 네. 평화님 어서오세요. 평화님께서 너에게로 50보 감사합니다. 맞다, 잠시만요. 우리 팬가입도 있었죠. 미류하리님께서 이야기 시작과 동시에 팬가입 해주셨는데 오늘 팬가입 오늘 팬가입질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미류화리님께서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팬가입
고맙습니다. 940번째 팬가입 미리우화리님 반갑습니다. 자, 평화님께서 너에게로 50보 나도 50보 100보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평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거 음향사 영화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음향사 영화가 흥행에도 성공하고 일본 영화 중에서 꽤나 성공한 영화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굉장히 유명하죠. 해이안 시대는 일본 역사상 최고로 평화로운 시대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음향사 인기 많죠. 예. 디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학교 대신 가달라고 하고 싶네요. 디엔님께서 스티커 한 개 선물, 광복절 조국의 빛을 되찾은 날 감사합니다. 철사. 그러게 좀 있으면 또 광복절이네요. 음향사 관련된 영화 하면 강시 영화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강시는 중국이잖아. 영환도사 아니에요? 중국? 뜻하지 않게 일본의 역사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궁뎅이 흔드는 거 보여줘요. 무섭이 궁뎅이가 그렇게 싼 궁뎅이가 아닙니다. 나 비싼 궁뎅인데. 잠깐만 보세요. 음향사 소설 책 학교에 7권 이상이 있던데 올릴까요? 그걸 어떻게 올린다고요? 설마 그걸 다 권 여사님 어서오세요. 스캔해서 올린다는 건 아니죠? 그 저작권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거. 권 여사님 감사합니다. 권 여사님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권 여사님 또 이렇게 본방에서 오랜만에 뵙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씻고 온다고 뭔가 재밌어 보이는 내용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음향사 재밌었는데. 유튜브에 올라오길 기다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튕겨서 폰으로 나왔습니다. 아유 왜? 저기도 튕겨요? PC도? PC는 웬만해서는 안 튕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일본 역사 교육잼. 무섭이 통통한 게 귀엽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 하나하나 토막 내서 안 되나요? 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뭘 토막 내요? 그 책 안 돼요. 예. 저작권 지켜야 됩니다. 권 여사님 또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나 지금 이 렉인 줄 알았어. 권 여사님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샤나님 들어가요. 아유 잘 자요. 좋은 밤 되시고요. 더운 여름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잘 자요. 라이안나님께서 또 백국의 선물을. 라이안나님 이야기 토막 삭한다니까 뭘 토막 내라는 건지. 자 이야기를 잘라서 올리겠다는 소리구나. 끔찍해. 이야기 토막 사건이라니. 고맙습니다 라이안나님. 잠시만요. 이게 이거 하지 말까 이제. 이거 이제 지겨워. 이거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바꾸는 거. 지금 아까 제가 할아버지 띄웠었잖아요. 신쿵 거기서.
지금 또 이제 백구게 하려니까 다시 백구를 또 찾아서 띄워야 돼. 이거 캠을. 자, 12시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업 한 번씩 더 눌러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예? 도와주십시오. 예? 미나미님 초콜릿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호로록 고맙습니다. 비담 청월님께서 또 스티커 1개 선물 최싹 감사합니다. 빙글빙글 도는 아이는 퍼그. 네. 초콜릿 날리고 바빠서 갑니다. 예, 들어가세요, 미나미님. 아, 퍼그 혓바닥 소리. 아, 그걸 원하셨구나. 아, 이걸 원하셨구나. 죄송합니다. 이걸 원하셨는데. 예, 발키리님도 주무세요. 잘 자요. 유튜브 광고는 스킵해도 업은 해드릴게요. 광고도 좀 봐주시면 고맙는데. 사생팬 역할은 뭔가요? 에? 그거는 사생팬이 알아서 할 일이지. 사생팬은 이렇게 하세요. 제가 정해줄 순 없잖아요. 자, 다음 이야기. 예. 근데 강아지가 어떻게 섬님이 말하는 거랑 똑같이 말해요? 그거 제 얼굴을 이렇게 인식해서 하는 거예요. 캠으로 인식해서 제가 말하면 강아지도 말하고 제가 고개를 까닥이면 강아지도 같이 까닥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다음 이야기는 무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엔 무당, 무속인들이 있죠. 일본에는 무녀가 있습니다. 무녀하면 보통 요즘에는 무녀하면 좀 야식구리한 생각밖에 안 들죠. 하도 애니메이션, 뭐 게임 이런 데서 야식구리하게 나와가지고, 네, 진짜로 무녀의 이야기, 진짜로 무녀들은 어떤 직업이고 어떤 무속 생활을 하는지 뭐 이런 거. 자, 그 이야기, 무녀 이야기. 아까 잠깐 화면이 스쳐 지나갔죠. 그게 바로 무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자, 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애미야, 추천이 짜다. 애미야, 추천이 짜다. 한번님 죄송해요. 시와 그림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빵 고맙습니다. 아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애미야. 얼른 눌러라. 처음 왔으면 질차도 한 번씩 눌러주고. 내가 추천을 계속 누르는데 이 추천 수가 안 오르는 거는 이건 렉이 걸린 거냐, 그냥 내 말을 무시하는 거냐. 아버님 죄송해요. 이미 추천한 BJ래요. 무녀 이야기. 무녀란 궁정이나 신사를 위해 일하며 신의 일을 집행하는 신녀를 말합니다. 무녀는 신의 종복이며 영을 다루는 전문가이기도 했는데 보통 한국보단 일본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과 비슷한 힘이지만 그 능력들의 차이가 나고 신성시하게 여겨집니다. 그 능력들 중 하나가 바로 소환서로서의 힘입니다. 신령이나 사령을 자신에게 빙의시켜 신탁을 받거나 나쁜 영을 제거했는데요.
무녀가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영의 존재를 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력이 높으면 신이나 영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신령을 자신에게 빙의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령과 공수는 매우 유명하며 무녀 능력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특히나 샤먼과도 꽤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샤먼에서 말하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탈원형이 있습니다. 탈원형이란 술자의 육체에서 빠져나온 혼과 정신이 다른 세계로 가서 정령 또는 신령과 직접 교류하는 것입니다. 탈원형은 다른 세계로 향하기 위한 길이나 문을 각각 가지고 있으며 자신으로부터 다른 세계에 있는 신령이나 정령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교령 수단으로 빙의형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령이나 신령을 자신에게 끌어오는 수법인데요. 빙의형은 다른 세계로 향할 필요 없이 신령이나 정령들의 대상으로 통하는 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 그 다양한 상대를 선택해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냅니다. 하지만 뛰어난 무녀는 탈원형과 빙의형 양쪽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령이나 공수 등은 빙의를, 기후나 태풍을 진압할 땐 탈원을 사용하는 시기였습니다. 일본 외의 지역에서도 샤먼은 존재하지만 무녀는 특히 개인 능력이 높고 다용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무녀가 이 같은 것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무녀가 되기 위해선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고대 일본에서는 영능력자의 역할은 감수성이 강한 여자에게 맡겨졌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무녀가 되기 위한 수행을 쌓으면 그 누구라도 어느 정도의 능력은 익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능력을 갖기 위해선 상당한 영적 소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오키나와의 무녀인데요. 오키나와에서 무녀로서의 소질을 가진 여성은 원인 불명의 무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중 선택받은 자만이 병고 중에 신령의 신탁을 받아 무녀로서의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한 무녀의 능력은 처녀성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녀의 자격을 잃은 무녀는 대부분 능력이 현저히 손상을 입든가 아니면 완전히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는 무녀나 성녀를 매개로 하여 힘을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녀로서의 조건으로 혈통이 있습니다. 특히 강한 영적 체질을 가진 일족으로 태어난 여성은 무녀가 되기 좋은 조건을 타고납니다. 그 영적인 능력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손상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영적 체질은 대를 이어가며 자자손손 전해진다고 합니다. 대개 샤먼에게는 수호받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무녀 또한 마찬가지로 그 몸을 수호하고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수호자는 무녀의 경우 동물령, 정령, 신령, 부처, 조상령 등 다양합니다. 무녀의 성질과 영력의 강도는 이 수호자와 크게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무녀의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은 우선 수호자의 힘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무녀는 보다 수준 높은 수호자와 접촉할 수 있으며 접촉한 수호자를 계속 머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호자의 힘을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무녀는 이 3단계의 절차에 따라 술법을 행사하므로 결론적으로 수호자의 힘과 무녀의 능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녀는 언제부터 생기게 된 것일까요? 일본 최초의 무녀는 중국 삼국지 위지 외인전에 등장하는 일본 최초의 국가인 야마타이국의 여왕 히미코입니다. 고대의 왕국에선 국사를 대부분 점이나 신탁 등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신의 말을 전하는 신관은 나라의 중요 인물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을 것인데요. 히미코 또한 키도라고 불리우는 무술을 사용해 나라를 다스렸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히미코는 이 신탁 등을 볼 때 신쿄라는 무술 도구를 애용했다고 합니다. 신쿄는 성스러운 빛을 뿜으며 악령을 퇴치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악령을 가두거나 먼 곳의 풍경을 비추는 일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무녀라는 말이 없었던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 이전까지 무녀는 거의 그 형태를 바꾸지 않고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서양 문화가 들어오고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무녀는 쫓겨나고 말았는데, 이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다는 것이 일본의 근대화 정신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된 무녀는 대부분 지역 촌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며 점을 쳐주거나 춤을 추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또 제사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만큼 남았던 무녀들조차 원래 모습대로의 존속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 일본의 무녀는 앞서 설명한 신녀와 이츠코로 명확히 분화되어 있습니다. 신녀의 역할은 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지만 형식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일본에서 정월의 첫 참배인 하츠모데 등에서 볼 수 있는 하카마 차림의 소녀가 이러합니다. 이치코는 영능력자로서 강령이나 재령의 전문가로, 대표적인 것은 오야마의 이타코일 것입니다. 이타코는 영적인 힘만을 가진 무녀로서 살아남은 유형입니다. 이처럼 소수를 빼곤 배척했다곤 하지만 어떤 작은 집단에서든 신의 의지를 전하는 존재가 필요했고, 지금은 일본 전국 각지에 무녀들이 퍼져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선 무녀의 자격이 처녀인 여성에게 주어졌고, 이들은 제사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무녀는 각각의 성질에 따라 술법을 행사할 곳과 도구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장소나 도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장소도 선택하지 않고 소도구도 일체 필요 없으며 늘 접신 상태에 있는 무녀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무녀는 영력이 집중되는 곳에 만들어진 제단에서 의식을 행했는데, 의식에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 영력이 집중되도록 주문을 외워서 부정을 없애고 인위적으로 장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술법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로 강이나 바다 또는 맑은 물로 몸을 씻고 죄와 부정을 없애는 목욕제계로 정신을 집중시켰습니다. 때론 부정을 없애는 춤을 추는 일도 있었는데, 이것은 무녀춤이라고 불리우며 소환수를 행하는 무녀가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손에는 방울이나 부채, 옛날 일본에서 신사의 경내에 심는 상록수인 빗죽이 나무의 가지 등을 들고 오른쪽, 왼쪽으로 빙글빙글 도는 무용의식입니다. 이 춤에는 액마기의 의미도 있다고 여겨져 현대의 신사에서도 축제 시기 등에는 무녀의 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을 깨끗이 한 무녀는 영소에 들어가 의식을 시작합니다. 기도와 춤을 바치면서 정신을 고양시키며 신령에게 빙의하기 쉬운 상태가 되면 이윽고 신령이 내려와 무녀와 교신을 한다고 합니다. 무녀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대체로 하는 것들 중엔 공수와 재령이 있습니다. 우선 공수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무녀가 신령이나 사령을 사람의 몸에 옮겨붙게 해 그 뜻을 말로 전하는 술법입니다. 사령을 빙의시키는 매개가 되는 것은 무녀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다른 누구 또는 인형 등이 사용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령뿐 아니라 산자의 혼인 생명이나 신, 정령 또는 동물령도 불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신령이나 정령 등을 불러내는 경우는 가미쿠치,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경우는 시니쿠치, 생령을 불러내는 경우는
이키쿠치라고 하며 각각 다른 술법을 사용합니다. 술법의 사용 방법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자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시간의 경과나 그때의 상황과 심정, 불러내는 측의 심정이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사령이 강령을 행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영이 사망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가에 따라 술법이 달라지는데, 대상이 사후 100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쿠치라는 소환술을, 사후 100일 이상 경과했다면 후루쿠치라는 술법을 사용합니다. 대상이 죽은 후의 경과 시간에 비례해서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또 병이나 사고, 살인 등으로 죽음에 이른 자나 자신의 죽음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유아의 영을 불러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험이 따르는 경우나 소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 중에 하나로 하나 요새가 있습니다. 술법을 행하는 장소 가득히 꽃과 조화를 장식하는데요. 이는 영을 위로하고 영계를 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수가 무사히 끝나면 작은 배에 죽은 자의 영과 재물을 싣고서 강 또는 바다에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가 아무 일 없이 바다로 혹은 먼 바다까지 흘러갔다면 그 영은 무사히 정화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이 바로 후나코 나가시라는 기법입니다. 술법을 한참 행할 때 수단과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술자의 힘이 부족하면 사령의 공격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술법을 행사하는 동안은 마음을 방어할 수 없으므로 커다란 손상을 입어 수명이 줄어들기도 하고, 심할 때는 혼을 빼앗겨 죽음으로써 사령에게 육체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재령이란 이른바 제거를 뜻하는데요. 사람에게 빙의한 나쁜 영을 진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아군을 제거하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 무녀가 관여해 일의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재령사나 퇴마사 등 재령을 행하는 이 능력자는 무녀 외에도 존재하지만 무녀의 재령은 그 방식부터가 다른데요. 영, 그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없애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신령이나 사령을 불러내 왜 그 같은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물어서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강력한 힘을 지닌 정령이나 악령의 경우 폭주하는 힘이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무녀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영을 위로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기운은 신녀나 가구라 무녀가 사용하는 소환술로서 날씨를 조종하는 신들에게 기도를 올려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 일본에서도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때는 재단에서 무녀가 춤을 추며 신에게 비를 기원하는 의식이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비한 무녀의 힘, 우리나라의 무속인과도 비슷하면서 다른 면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어딜 가나 신을 믿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자 하는 욕구가 다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말을 전해줄 중요한 역할을 이행하는 영적인 사람은 어디에나 있으니 말이죠. 자, 우리가 익히 복장이나 이미지는 많이 봐서 알고 있지만 그 자세한 이야기들은 거의 알지 못했던 일본의 무녀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아유, 장기돌님께서 또 백국의 선물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언젠가는 백구를 보겠죠. 백구가 출연하는 그날까지. 뭔가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좀 지루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뭐랄까 그냥 진지하게만 했는데 좀 뭐 무서운 얘기도 더 넣고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무섭고 흥미롭게는 할 수 있는데 그냥 좀 진중하게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물론 베베님이 열심히 또 자료 조사 잘 해주셔서 무녀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무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서프라이즈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프라이즈 일본 편. 일본 가서 무녀 봤었는데 사진은 못 찍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라도 뭐 사진 봤으니까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도 그들은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백구 헤드뱅잉 해달라고요? 항구가 더 귀여워요. 알겠습니다. 마서님 말씀대로 그리스를 비롯한 서양 국가들 고대의 신녀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무당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사람 사는데 믿는 신앙의 신과 연결되어서 신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그걸 도와주는 영적 능력이 있는 이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무속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그냥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는 사람 사진 찍지 말라는 속설이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요즘은 초상권 때문에 더 심해요. 라고. 예, 웃금방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 같아도 모르는 사람이 사진 찍어가면 싫을 것 같습니다. 어머 커머리님이다 이러면서 사진 막 찍으면 저 어떻게 하세요? 근데 자는 거 안 찍힌 사람이 어딨나요? 라고. 그러게요. 저도 많이 찍혔는데 그냥 미신이죠. 그건 자는 사람 사진 찍지 말라는 건. 자는 사람 얼굴에 낙서하면 죽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수학여행 때 엄청 고민했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들은 거야 그 얘기는. 저는 겁나게 낙서했는데 그때만큼은 우리 모두 밥 아저씨가 되는 거 아닌가요? 쉽지 않아요. 참 쉽죠. 영화 곡성도 알고 보면 영적 능력이 있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과 그 마을을 해코지하려는 악마 사이의 대결. 그렇죠. 이거 스폰가? 무속인 이야기 나오니까 또 아까 그 사진 때문에 나온 무속인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첫 이야기요? 이것은 또 생각났어. 지방령들에게 뜯어먹히는 남자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맑은 영혼인 아이들 덕분에 이 남자는 사고를 면했던 것이에요. 나 그 말 한 아저씨 좀 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말했나 동영상 좀 보고 싶어. 여러분들 혹시 그 동영상 찾으시면 제보 좀 해주세요. 나 꼭 보고 싶어 진짜. 삼성동 셉셉이님 어서오세요. 목소리 좋으시다. 아이 고맙습니다. 달마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오 달마? 어떤 얘기요? 달마에서 무속인 등역자. 아까 그 심령 사진에 나오는 무속인은 아줌마예요. 아 그래요? 보셨구나 유성님. 그렇구나. 이 남자의 하반신은 지방령들이 먹고 있어요. 너무 싫어. 너무 웃어서 마려워요. 지린 거 아니죠, 레인이? 아니 무슨 이 공포 라디오가 무섭게 지려야 되는데 왜 웃으면서 지리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수학여행 때 애들하고 제가 만든 비트에 칼군무 추다가 옆방에 계신 선생님이 시끄럽다고 혼났습니다. 점점 개그화가 돼가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분명 올해 초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맹민님이 온 뒤부터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히미코는 위나라로부터 친히 외왕이라는 자기도 받았습니다. 히미코는 그때 저 인어 이야기 할 때 거기서도 나왔었는데 그죠? 기억나요? 히미코? 어부가 인어를 잡아다가 히미코한테 바친 이야기 잠깐 있었는데 맹민님 그 이야기 장난 아닙니다. 지금 레디고 그거 지금 유튜브에 올렸는데 시청자가 보낸 저주의 메시지 조회수가 지금 1758회예요. 평화님 사연 저수지 낚시가 1219거든요. 근데 1758이야. 그냥 단순 토크인데 장난 아니야 이거. 좋아요가 56개. 평화님의 저수지 낚시가 좋아요가 26개고 덧글이 10개거든요. 맹민님 이 저주 메시지가 좋아요가 56개, 덧글이 52개. 장난 아닙니다. 와, 거의 뭐 이거 뭐 이러다가 이제 이거 인기 업로드 영상 되는 거 아니야? 낚시 때문에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리엘님 어서 오세요. 왜 인제 왔어? 민ing지님, 민ing지님도 민ing지님이 아까부터 계셨나? 지금 오신 건가? 왜 갑자기 지금 온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내가 잘못 봤나? 하여튼 자 아까부터 있었어요. 아까는 미니밍즈로 있었나? 뒤니밍즈 왜 자꾸 뒤를 왜 붙이는 거야? 나 그게 궁금하네. 오프닝 전부터 있었어요. 아니야, 아까도 뒤니밍즈였다고? 아까 미니밍즈 아니었어요? 아까는? 아니야? 아님 말고. 뭔가 지금 되게 새로운데 느낌이 뭐지? 이 느낌은? 이 새로운 느낌은 뭐지? 자, 키바님 어서 오시고요. 자, 아까도 뒤니밍즈였다고요? 난 뭘 본 거지? 소름이네. 미니밍즈가 더 나아. 왜 자꾸 뒤를 왜 붙이는 거지? 둘이 커플이면 내가 인정할게. 자, 다음 이야기 듣고 올게요. 다음 이야기는 24명의 빌리 밀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본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 자, 24명의 빌리 밀리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해리성 인격장애 다들 아시죠? 그 중에 다중인격, 우리가 보통 이중인격, 다중인격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격이, 한 사람의 인격이, 빌리 밀리건은 이름이에요. 한 사람의 인격이 24명이 될 수 있다는 거 믿겨지십니까? 인격이 24명이 있어요. 한 사람 안에.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도 있었죠. 예. 24명의 빌리 밀리건입니다. 이거 이야기 좀 길어요. 듣다가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살아서 만나요.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오싹 퀄리티 좋은 공포라디오가 맞나요?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추천 안 누른 시청자님이 맞나요? 맞아 어떻게 알고 왔어? 에이, 며느라 여기 잡았다. 여기 추천 안 누른 사람 여기 있다. 추천을 누르라고 몇 번을 말해. 아버님 나이스 샷. (24명의) 빌리 밀리건. 한 사람 안에 3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닌 24명의 인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기시나요? 미국의 법정에서 최초로 해리성 정체장애로 공식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리 밀리건. 그는 1955년 2월 14일 생으로 1991년엔 미국에서 영화감독으로 살다가 2014년 12월 12일에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5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책으로 나오고 많은 영화감독들의 흥미 대상으로 여겨질 만큼이라고 하는데요. 빌리 밀리건은 어쩌다가 24명의 인격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빌리 밀리건은 암울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주의 서클빌에서 어머니 도로시와 아버지 딕 조나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 빌리 밀리건은 어머니와 함께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로 이사했는데 이후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 출신의 개그맨 조니 모리슨과 재혼하나 조니 모리슨은 1959년 일산화탄소로 자살하게 됩니다. 그 후 빌리는 어머니와 다시 오하이오주의 서클빌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최초의 제2의 인격 크리스틴을 만들어내는데 본래의 인격이었던 빌리를 알지 못했고 빌리 역시 크리스틴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5살 때 만들어낸 인격은 크리스틴을 포함한 3명으로 무명의 소년과 크리스틴 그리고 쇼니였습니다. 이후 9살 무렵인 1964년부터 양아버지인 첼머 밀리건에 의해서 성적 학대와 구타를 당하게 되며 자신의 본래 인격을 포함한 24개의 인격으로 완전히 분산되게 됩니다. 이후 1973년 3월에 강간과 폭행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오하이오주 청소년위원회 시설인 제인스빌 소년 캠프에 수감되었습니다. 빌리가 수감되어 있던 도중 어머니께서 계부인 첼머와 이혼했고 9월엔 제인스빌 소년 캠프에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년 뒤 1975년 그는 강간 및 무장 강도죄로 오하이오주의 레바논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요. 1977년 초 석방되었으나 1977년 10월 그의 10번째 인격 에아들라나가 그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며 그는 당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3명의 여대생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3회의 납치 사건, 3회의 무장강도 사건, 4회의 강간 사건으로 기소되게 되었고 그는 변호 과정에서 심리검사를 받았습니다. 윌리스 드리스콜 박사에 의해서 급성 조현증으로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그는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시에 위치한 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 중인 도로시 터너에 의해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되었고 도로시 터너는 그가 다중인격을 겪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가짜 연기를 펼친다고 의심했던 수사관과 의사들이 갖가지 검사와 취조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발견되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이었지만 아서라는 인격이 지배하면 아랍어와 아프리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수학과 물리학, 의학을 전문가 수준으로 뽐냈습니다. 레이건 일대는 크로아티아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타미로 변신하면 전자제품을 능숙하게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1978년 정신 이상 사유로 기소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후 아테네 주립정신병원을 포함한 여러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그는 10명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었으나 이후 14개의 추가 인격이 더 발견되면서 총 24개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리는 이후 심리학자 데이빗 카렐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점차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1988년 정신병원 생활 10여 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더 이상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겪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빌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그는 영화 감독이 되어 영화 제작사 스토미 라이프 프로덕션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그는 캘리포니아에 살았지만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알 수 없고 그의 지인도 그로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격들이 그를 지배했던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재판 당시에는 정신과 의사와 변호사, 경찰과 언론에게 알려져 있었던 인격은 1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 26세, 본래의 인격 혹은 핵심 인격으로 나중엔 융합되지 않은 빌리 혹은 빌리 유로 표시됩니다. 키 180cm, 몸무게 86kg, 푸른 눈에 갈색 머리입니다. 두 번째 인격, 아서. 22세, 영국인으로서 지적이고 합리적이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입니다. 영국의 상류층 영어를 구사하고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 빌리의 형과 여동생은 빌리가 셜록 홈즈 영화에 나오는 왓슨 박사처럼 말한다고 웃었다고 합니다. 아서가 처음 의식 전면에 등장한 날, 빌리는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냉철한 성격의 아서는 24개의 인격 중에 가장 지적인 존재로서 의학을 독학했고 물리학과 화학에 재능이 있습니다. 스와힐러어라는 아프리카 언어를 할 줄 알고 아랍어는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는 다른 인격들을 지배하는 리더 역할을 하며 24개의 인격 중 누가 표면에 나가 의식을 차지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적인 이미지로 안경을 씁니다. 세 번째 인격, 레이건 바다스코 비니치. 23세, 유고슬라비아인으로서 증오를 간직한 자입니다. 영어를 말할 때도 확연한 슬라브어 억양이 섞여 있습니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의 공용어인 세르보 크로아티아어를 읽고 쓰고 말할 줄 압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무술 고수에 무기와 탄약에 대한 지식도 탄탄합니다. 체내 아드레날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의식을 지배합니다. 범죄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과 교류를 하고 때론 범죄성이 있는 폭력적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95kg, 거대한 팔과 검은 머리, 처진 콧수염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림을 흑백으로만 그립니다. 여자아이들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데 인격들 중에 크리스틴을 가장 아끼고 사랑합니다. 네 번째 인격, 앨런. 18세, 사기꾼, 협상에 능통합니다. 말을 잘해서 외부인과 협상을 하는 일을 주로 맡습니다. 드럼을 연주하고 초성화를 그리며 여러 인격들 중에
유일하게 흡연자입니다. 빌리의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키는 빌리와 같지만 몸무게는 조금 덜 나가는 75kg이며 유일한 오른손잡이입니다. 다섯 번째 인격, 타미. 16세. 탈출 기술이 있는 예술가입니다. 전자제품을 잘 다루고 수갑풀기도 할 줄 알며 일반적으로 호전적이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소폰을 연주하고 풍경화를 잘 그리며 칙칙한 금발머리에 호박빛이 도는 갈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격, 데니. 14세. 항상 겁에 질려 있습니다. 첼모에게 학대받은 경험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특히 남자를 많이 무서워합니다. 자신의 무덤을 직접 파라는 강요를 받고 그 안에 생매장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무라만 그리고 어깨 길이의 금발머리에 푸른 눈동자를 가지고 있으며 키가 작고 체구는 날씬한 편입니다. 데이빗, 8세. 고통과 공감의 관리자입니다. 누군가 아파하거나 심적으로 상처받을 때 데이빗이 등장해 다른 인격들의 고통을 대신 받습니다.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지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혼란에 빠져 있으며 젓갈색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지고 있고 체구가 작습니다. 여덟 번째 인격, 크리스틴. 최초 인격으로 3세, 구석의 아이입니다. 학교에서 구석에 서 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영리한 영국 소녀로 읽고 또박또박 글씨를 쓸 줄 알지만 난독증이 있는데 아서가 그녀를 가르쳤습니다. 그림 그리기와 꽃과 나비의 컬러 사진을 좋아하고 어깨 길이의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 밀리건이 4살 때 친부가 방황하고 자살 시도를 하여 소외받고 방치되었던 시기에 외로워서 눈을 감고 잠드니 크리스틴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인격, 크리스토퍼. 13세, 크리스틴의 오빠로 영국 억양으로 말합니다. 순종적이긴 하지만 성격이 불안정합니다.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크리스틴처럼 갈색이 도는 금발을 가지고 있지만 앞머리는 더 짧습니다. 열 번째 인격, 에아들라나. 19세의 여성으로 동성애자입니다. 수줍고 외로움을 잘 타고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시를 쓰고 요리를 잘하며 다른 인격들을 위해서 가사를 돌봅니다. 길고 끈 같은 흑발을 가지고 있으며 갈색 눈이 가끔 안진증으로 인해서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춤추는 눈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진증이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눈동자가 좌우로 리듬을 타듯 움직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탐탁치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서가 억압하고 있었던 중 에센스 정신건강센터의 데이비드 콜 박사가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변질되어 3번의 강간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인격들이 모르게 의식을 훔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가 체포되게 된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이죠. 다음은 탐탁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서가 억압하고 있었던 인격들인 범죄자들입니다. 11번째 인격인 필립. 20세. 뉴욕 브루클린 출신으로 강한 억양을 쓰는 폭력배입니다. 경찰과 언론에 필이라고 자기 이름을 말한 것이 알려져 일반적으로 알려진 10개보다 더 인격이 있을 거란 실마리를 준 인격입니다. 갈색 머리에 연갈색 눈동자, 매부리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 밀리건은 15살 때 콜럼버스 주립병원 소아청소년과에 히스테리성 신경증으로 입원하는데 이곳에서 빌립의 인격이 나와 금발 소녀와 눈이 맞아 첫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24명의 인격들은 대부분 성관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금욕적인데
첫 경험을 가장 빠르게 한 필립은 두 번째 강간 범죄 때 에아들라나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12번째 인격 케빈. 20세 사소한 범죄 계획가로 그레이 드럭스토어 강도 계획을 세웠고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금발머리에 초록눈을 가졌으며 또한 첫 번째 강간 범죄 때 에아들라나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13번째 인격 월터. 22세 오스트레일리아인으로 맹수사냥꾼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뛰어나서 관측병의 역할로 종종 이용됩니다. 감정을 억압하고 기벽이 있으며 턱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14번째 인격 에이프릴. 19세의 여성으로 보스턴 억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의 양아버지인 첼머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악녀다운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인격들은 에이프릴이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가사를 돕고 흑발에 갈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번째 인격 셰뮤얼. 18세 방황하고 있는 유대인으로 24개의 인격 중 유일하게 신을 믿는 존재입니다. 조각과 목각을 하고 검은 곱슬머리에 턱수염을 가졌으며 갈색 눈입니다. 16번째 인격 마크. 16세 단순 노동 책임자입니다. 주도권이 없으므로 남에게 명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벽만 바라보고 있어서 별명은 좀비입니다. 17번째 인격 스티브. 21세 타인을 사칭하는 사기꾼으로 다른 사람을 흉내내며 비웃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내적 자아 중에 유일하게 다중인격 진단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웃으며 흉내내는 습관 때문에 종종 다른 인격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때 헌병이었습니다. 18번째 인격 리. 20세 코미디언으로 장난꾸러기 광대입니다. 재담가로서 현실적인 농담 때문에 다른 인격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켜 감옥의 독방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인생이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선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갈색 머리와 연갈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19번째 인격 제이슨. 13세 압력 밸브라고 불리는 인격으로 히스테릭한 성격입니다. 그 성격 때문에 종종 벌을 받기도 하는데 그동안 쌓였던 압력을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쁜 기억을 버려서 다른 인격들이 잊어버릴 수 있게 하지만 기억 상실을 유발합니다. 갈색 머리에 갈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번째 인격인 로버트. 17세 하루 종일 여행과 모험을 공상하는 몽상가입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지만 야망이나 지적인 흥미는 없습니다. 밥이라고도 불리웁니다. 21번째 인격 숀. 4세 귀머거리로 집중력이 없고 종종 지체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머릿속의 울림을 느끼기 위해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크리스틴처럼 양아버지 첼머 학대 이전에 엄마의 방치와 외로움으로 태어난 인격으로 5살 빌리가 쿠키 단지를 실수로 깬 뒤 엄마가 야단치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잠들었을 때 숀이 탄생했고 숀이 엄마의 꾸중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22번째 인격인 마틴. 19세로 뉴욕 출신의 천박한 자랑쟁이입니다. 뽐내면서 거만하게 행동하며 노력 없이 공짜를 바라는 성격입니다. 금발에 회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23번째 인격인 티모시. 15세에 팀이라고도 불리며 꽃가게에서 일했었는데 그곳에서 동성애자가 접근해오는 바람에 겁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인격입니다. 마지막으로 24번째 인격엔 이 모든 인격들에게 능력을 가르쳐준 선생이라는 인격이 있습니다. 선생은 26세로 위에 23개의 자아를 하나로 융합시킨 인격입니다. 총명하고 민감하며 세련된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고 나는 빌리를 모두 하나로 모은 사람입니다 라며 다른 인격들을 내가 만든 안드로이드 라고 부릅니다. 선생은 거의 완전한 기억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출연과 협조가 있었기에 이 모든 인격들이 밝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이도 다양하고 성별도 남녀 모두가 공존하며 각각의 고향도 언어도 재주도 다릅니다. 빌리의 핵심 인격은 학교에 다니던 때 자살을 시도하면서 그 외의 인격들이 생존을 위해서 잠재워 버렸고 그 이후 각각 상황에 맞게 인격들이 빌리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서로의 인격들끼리도 통하지 않아서 각자의 시간을 잃어버렸고 가운데서 중심을 잡은 인격이 바로 아서였습니다. 일상에서는 아서가 지배를 하고 위험한 상황에선 레이건이 지배를 하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격들이 직업을 구했으나 다중인격 때문에 직업을 가지기 어려웠던 레이건은 여자와 아이들, 특히 크리스틴을 지키기 위해 범죄를 감행했습니다. 빌리가 체포된 이유도 인격 중 하나가 이상한 상황을 감지하고 신고한 것이라고 하네요. 자아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다른 인격들이 나와 자신이 모르는 일을 감행했는데 그것이 또 범죄라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둘도 아닌 24명이 번갈아가며 정신을 지배하는 삶이라니. 하지만 그 어떤 범죄도 정당화될 순 없고 그의 마땅한 죗값은 치루어야 하는 거겠죠. 스물네 명의 빌리 밀리건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가정 환경만 좋았으면 완전 천재였겠네요. 그죠? 살아있으신 분 많은 분들 살아 계시네요. 내 안에 24명. 여러분들 그 킬미 힐미 아시죠? 드라마. 거기서도 이런 다중인격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건 좀 뭔가 진짜 심각한 24명 거기다가 한 명 한 명의 나이, 성별, 뭐 능력 이게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더 소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외모는 그들 입으로 자기 외형을 설명한 건가요? 아마 자기 입으로 설명한 아이도 있었겠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24번째 인격인 선생이라는 인격이 설명했을 수도 있고 군대에 있을 때 병원 정신병동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군대 폭행으로 인격장애원 병사가 제 팔뚝을 물었을 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24명이나 그것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자세하게 그렇게 자세하지 않았으면 그냥 24명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러고 끝냈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베베님께서 자료 조사해 주시고 이제 사진도 첨부해서 보내주시는데 그 24명에 대해서 저는 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아까 게임 캐릭터 같은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찾아봤는데 그 10개까지만 나오고 그 뒤에 나머지는 안 나와서 앞에 10개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렇게 띄웠는데 그렇게 보니까 또 더 뭔가 어떻게 보면 그냥 게임 캐릭터 같기도 한데
그냥 그 모습 하나하나와 그 사람들의 능력 뭐 설정들을 다 보게 되니까 더 소름이 돋는 거야. 빌리 밀리건은 책으로 익히 나와 있고 많은 감독들이 탐을 냈지만 표현할 능력이 안 돼서 미뤄졌고 이번에 디카프리오와 함께 영화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디카프리오가 이번에 영화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우리 베베님의 드라마래 베베님 소설 안개꽃 거기서도 그 이중인격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인격이 여러 개인 뭐 이중인격, 다중인격까지는 그렇다 쳐도 예, 초코송이님 들어가세요. 잘 자요. 지금 나는 이 빌리 밀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빙의 같은 생각도 들어요. 빙의가 된 것 같아. 그냥 인격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또 생기잖아요. 뭔가 이야기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고 뭔가 기술을 그 전에 다른 인격들에는 없었던 능력들, 기술들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빙의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안개꽃 소설은 저기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더 신기하죠. 그냥 성격만 바뀌고 그냥 나는 몇 살이야 뭐 그냥 뭐 나는 이런 성격이고 나는 뭐 이러이러해 그냥 이거면은 모르겠는데 능력이 바뀐다는 게 그게 신기한 거야 저는. 저 사람 능력으로 벌 수 있는 연봉을 계산해봤는데 최소 6억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 또 계산해봤어. 거기다가 뭔가 나 무슨 생각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6억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들 사이에서 사회가 있어요. 그죠? 관계가 있고 사회가 있어.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통제를 하고 그죠? 억압받고 이런 아이도 있다는 거야. 이런 인격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더 뭔가 이야기가 길긴 했어도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녹일까도 했었는데 그냥 오히려 저는 제가 듣다가 너무 또 다시 제가 읽을 때랑 또 저도 다시 들을 때랑 틀리거든요. 듣다 보니까 또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안 녹이고 쭉 들었는데 아니요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뷰끼님 어서 오시고요. 미니밍지님 리아이요. 나 이걸로 그래. 아까는 뭐였냐면 미니밍지님 앞에 퀵뷰가 있었는데 아까 뒤니밍즈였을 때는 퀵뷰가 없었어. 이 큐 표시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뭔가 색달랐다고 하는 게 그거였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 닉네임도 기억을 이렇게 닉네임도 닉네임이지만 앞에 있는 이런 이모티콘 같은 것도 같이 이게 눈에 익거든요. 근데 그게 있고 없고가 또 약간씩 틀려 느낌이. 사생팬님 집안에서 문 열어달라 그러면 여기서 열면 거기로 순간 이동하나? 동시 접속하니까 퀵뷰가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뭐가 달라졌다고 했잖아 내가. 그게 그건 거야. 아이디 2개가 아니라 동시에 접속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사랑은 열린 문인가요? 내가 문 열면 사랑은 열린 문. 도라에몽 재미래. 하여튼 너무 신기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흥미롭은데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돋는 그런 24명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빌리 밀리건 이야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와,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인격 코어, 자기 원래의 인격은 사라졌어. 이 다른 인격들에 의해서 아예 묻혀버렸어. 그 자살 시도를 하고 난 뒤에 아예 묻혔다는 거. 그리고 나서 다른 인격들이 번갈아가면서 나온다는 거. 그 굉장히 소름이죠.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요.
거기다가 이 모든 인격을 안 그래도 통제하고 있는 아서라는 인격이 있었는데 아예 완전히 더 이 모든 걸 하나로 품고 있는 거의 신 같은 존재, 이 선생이라는 이 인격, 그게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몽유병도 이중인격일 수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아, 무섭이 제 피규어 진열장에 넣고 싶네요. 하여튼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소름 돋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듣고 올게요. 인격이 여러분들 뭐 사람들 누구나 성격이 여러 개가 있지만 성격이 아닌 인격이 바뀐다는 거는 정말 인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린 감사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표정 없는 여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인터넷에 한동안 뜨겁게 이슈가 되었던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자, 표정 없는 여자라는 약간 마네킹 같은 괴기스러운 얼굴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이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 나누다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추천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업입니다.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발요. 이대한 형사님, 박희영경이네. 또 실패했습니다. 추천수가 너무 저조하다고요. 우리가 틀렸어요. 인부전 시작되지 말았어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도 그럽니까?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추천수가 그럽니까? 처음에 무전했을 때 형사님이 그러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추천 질차시 늘지 않는 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표정 없는 여자 괴담의 진실. 1972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비영리 의료센터인 세다스 시나이 병원에 피로 뒤덮인 하얀 가운을 입은 여성이 나타났다. 종종 근처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그대로 치료를 받고자 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었으나 그녀를 보는 이들은 구토를 하거나 공포로 얼어붙어 버렸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는 그녀가 정확히 말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녀의 몸놀림이 보통의 사람과 다를 것은 없었지만 마치 마네킹에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눈썹이 전혀 없고 메이크업으로 물든 그녀의 얼굴은 분명 나무랄 데 없는 마네킹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치아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자연스럽게 꽉 다물고 있던 그녀의 턱 사이로 새끼 고양이의 시신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입에서 쏟아져 내리는 피들이 그녀의 가운과 바닥을 뒤덮었고 그러던 와중 그녀의 입에 물려있던 새끼 고양이의 시신을 아무렇게나 내던지곤 동시에 혼절하듯 쓰러졌다. 이후 병원 입구에서 병실로 옮겨져 옷을 갈아입히고 피들을 닦아내어 진정제 투여를 준비하기까지 그녀는 어떠한 미동도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완전히 차분한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당국 관계자들이 올 때까지 그녀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구속복을 입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녀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단지 그녀를 몇 초간 똑바로 쳐다보는 것조차
불편해했다. 그런데 직원들이 진정제를 투여하려는 순간 갑자기 그녀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멍한 표정을 유지한 채 병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던 그녀를 직원 2명이 나서 다시 눕히고 있었는데, 이 순간 남자 의사를 향해서 감정 없이 눈을 돌린 그녀가 벼랑간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행동에 병실에 있던 여자 의사는 쇼크를 입고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그녀의 웃는 입 사이로 치아가 보였는데 입을 꼭 다물면 상처가 날 것처럼 너무도 길고 마치 모처럼 날카롭고 뾰족했던 것이다. 남자 의사가 그녀를 노려보며 물었다. 도대체 당신 뭐야? 그녀는 목을 어깨까지 꺾어서는 이 의사를 주시했다.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띤 채로. 그 상태 그대로 긴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출동한 경비원들이 병실이 있는 복도로 내려오는 소리에 이 남자 의사는 그들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직원들에 의해서 잡혀있던 이 문제의 여성이 일순간 쏜살같이 뛰쳐나와 의사의 목을 물어 그대로 경정맥을 찢어내었다. 이에 의사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면서 말도 못하고 헐떡거렸으며 그녀는 일어서서 의사를 향해 몸을 숙인 채 그와 얼굴을 마주하곤 목숨이 꺼져가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윽고 의사에게 몸을 바짝 붙이고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신이다. 이런 말을 들은 의사는 곧 그녀가 경비원들을 맞이하러 사뿐사뿐 걸어가는 모습을 두려움 서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피시크가 숨이 꺼져가던 순간 본 광경은 이 여성이 한 명 한 명 마음껏 먹어치우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 중간에 도망치며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여자 의사는 이 문제의 여성에게 The Expressionless, 즉 무표정, 표정 없는 여자라고 이름 붙였다. 한편 이 표정 없는 여자는 해당 사건 이후 2번 다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널리 퍼진 이 표정 없는 여자 이야기는 정말로 있었던 일일까? 사실 해당 이야기는 네티즌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이 만든 오싹한 괴담 및 이미지들을 게재하는 외국의 대표적인 괴담 사이트 크리스피 파스타 위키에 올라왔던 이야기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해당 이야기는 아이비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맨체스터의 톰 레버가 창작한 것이다. 톰 레버는 21살, 대학교 3학년생, 대중음악과 문예 창작을 공부 중인 학생으로 크리스피 파스타 위키에 현재 5개의 괴담을 올린 상태이며 그중 이 표정 없는 여자 이야기가 페이스북을 통해 널리 퍼지며 국내에까지 퍼지게 된 것이다. 한편 톰 레버는 자신의 괴담에 추가적으로 절묘한 분위기의 합성 이미지들을 함께 게재하며 다른 이들과 차별을 꾀하고 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표정 없는 여자 괴담의 진실 듣고 왔습니다. 표정 따라하다가 광대가 너무 아파요. 그 표정을 왜 따라했어? 그래도 무서웠어요.
중간까지는 그래도 무서웠죠. 거의 막판 직전까지. 예전에 SNS에서 이 얘기를 영상으로 만든 거 봤었는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영상으로도 있어요? 다스맨처럼 많은 화제를 모은 이야기였지만 알고 보니 실화가 아닌 창작물 이야기였네요. 그쵸? 스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냥 나 이야기 알아 그냥 이러고 마세요. 결과부터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아니 이제 끝이란 말인가?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아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재미가 더 반감이 된단 말이야. 어쨌든 농락은 성공했습니다. 어제 왓서님 방송에서 나온 11BX1371 보고 밤잠 설쳤습니다. 그거 무섭죠? 사진이 있어서 진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진도 되게 잘 만들었네. 아까 사진 보고 잠 못 잘 듯 합니다. 만들어낸 사진이라고 하니까 너무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 비담 청얼님 스티커 1개 구라치다 걸리면 최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드 들고 싶어졌습니다. 디에님 졸리면 주무세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좀 더 일찍 끝났네요. 왜 때문이지? 오늘 좀 얘기가 짧은 게 있었지. 짧은 게 있어도 나 준비하는 시간은 똑같이 했는데 이야기 자체가 짧은 게 있었구나. 하여튼 그래요. 커머리님 한 번 속고 두 번 속으면 자꾸만 속고 싶네. 아이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데 아쉽네요. 좀 더 무리해서라도 하나 더 할 걸 그랬나? 근데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봐주세요. 딱 하나 더 있으면 지금 딱 좋을 타이밍인데, 그죠?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이야기 하나 더 있으면 딱 좋긴 한데 일단 오늘은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 이게 미스테리는 또 그러니까 웃긴 게 그냥 일반 괴담이나 여러분들 사연 같은 경우는 제가 연기 또 이제 그 효과음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거든요. 물론 가끔씩 화면 연출에도 신경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고 이제 미스테리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읽으면 되잖아요. 쭉 읽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스테리는 발음하는 게 너무 힘든 단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20분짜리 아까 24명의 빌리밀 읽은 이야기 그거 한 20분짜리 됐잖아요. 그거 저는 더빙하는데 한 1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혀가 너무 꼬여서 그런데다가 또 미스테리는 사진들이 또 많이 중요하잖아요. 사진 이런 자료가 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거 편집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뭐 미스테리가 됐든 괴담이 됐든 준비하는 시간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이 하나 있는 경우에도 너무 그렇다고 또 하나만 띄워놓기도 뭐하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하면서 연출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네요. 이상 저의 변명이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다양한 주제와 여러분들이 몰랐던 그리고 알았지만 그 진실이 감추어졌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를 좀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힘내라 힘. 아유 기담 담나라 담당 기담님 고맙습니다.